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 어디로 가시나요? 현대인의 일상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500년 전 퇴계 이황은 이미 이런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자연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특히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황의 자연 공부법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황의 방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500년 전 이황이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옳았던 것이죠. 1550년 49살의 이황은 안동 토계동에 작은 서당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도산서원이라 불리게 되는 이곳은 이황이 자연과 함께 공부한 성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도산서원이 자리한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겨울에는 흰 눈이 조용히 내려앉는 곳이었어요. 이황은 왜 하필 이런 곳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서원 건물도 특별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자연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창문을 열면 강물 소리가 들려오고 마루에 앉으면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건물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만든 거죠. 이황은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자연을 벗삼아 공부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변을 걸으며 산길을 오르며 나무 아래 앉아서 사색했어요. 제자들이 처음 도산서원을 찾았을 때 받은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효과적인지를 직접 체험한 거죠. 하지만 이황의 자연 공부법은 단순히 경치 좋은 곳에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사고력을 기르는 정교한 방법이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황이 자연을 스승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연의 진실성 때문이었어요.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잎은 떨어져야 할 때 떨어져요.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인간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이 없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죠. 두 번째는 자연의 조화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새는 새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이황은 이런 자연의 조화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세 번째는 자연의 끊임없는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은 매 순간 변하지만 그 변화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봄 마이너스 여름 마이너스 가을 마이너스 겨울의 순환, 달에 차고 기우는 주기, 물의 순환. 이런 변화의 패턴에서 이황은 인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의 치유력 때문이었어요.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죠. 이황은 이런 자연의 치유력을 직접 체험했고 이것을 학문에 활용하고 싶었어요. 다섯 번째는 자연의 무언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은 말로 가르치지 않지만 보는 사람이 보면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한 그루 나무에서도 한 방울의 이슬에서도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황은 생각했습니다. 이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는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몸으로 체득한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만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자연의 가르침이다라고도 했죠. 실제로 이황은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인간관계와 학문에 적용했어요.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듯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듯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하지만 이황의 자연 공부법이 막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이황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연 속을 걸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운동을 위한 산책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었죠. 이황의 걷기 명상은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와 저녁 7시, 하루 2번씩 걸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니까 몸도 마음도 그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둘째, 천천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걷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여유롭게 걸었어요.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셋째,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깊고 고르게 숨을 쉬면서 걸었어요.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답답했던 마음을 내뱉는 느낌으로 걸었죠. 넷째, 걸으면서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변화, 꽃의 상태, 새의 울음소리, 바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했어요.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걸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에서는 오늘 하루의 계획을 생각하고 저녁 산책에서는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이황은 계절마다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많이 피는 산길을, 여름에는 시원한 강변길을,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숲길을, 겨울에는 눈 덮인 조용한 길을 걸었어요. 걷기 명상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머리가 맑아졌어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황은 걸으면서 생각하면 앉아서 생각할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둘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걷기 전에는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걷고 나면 한결 편안해졌어요. 자연의 평온함이 마음에 전해진 거죠. 셋째,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로 체력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었어요. 원래 몸이 약했던 이황이 6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걷기 명상 덕분이었어요. 넷째, 창의력이 높아졌습니다. 걷기 명상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나중에 글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황의 대표작들 중 상당수가 걷기 명상 중에 구상된 것이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도 걷기 명상을 권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만 자연 속을 걸어라. 그러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제자들이 걷기 명상을 실천해 보니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암기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공부가 즐거워졌어요. 현대 과학도 이황의 걷기 명상법을 뒷받침합니다. 걷기 운동이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도시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걷는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 이것이 이황의 걷기 명상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과 나무 관찰이었습니다. 이황은 물과 나무를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이 둘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물 관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황은 도산서원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매일 관찰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질과 특징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물에서 이황이 발견한 첫 번째 지혜는 겸손함이었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찾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합니다. 겸손한 자가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이른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두 번째 지혜는 유연함이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든 그 모양에 맞춰 담깁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흐르면 바위도 뚫을 수 있어요.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지혜였죠. 세 번째 지혜는 끊임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물은 절대 고여있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순환해요.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인생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네 번째 지혜는 포용력이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다 품어줘요. 하지만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이황은 물을 관찰하면서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물을 보면 볼수록 놀랍다.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다음으로 나무 관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황은 특히 소나무를 좋아했어요. 사계절 변하지 않는 푸름과 굳건함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에서 이황이 발견한 첫 번째 지혜는 뿌리의 중요성이었어요. 나무가 크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려야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가능해요. 기초가 단단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이었죠. 두 번째 지혜는 꾸준한 성장이었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라요. 눈에 띄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성장.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지혜였어요. 세 번째 지혜는 계절에 따른 변화였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맞춰 변합니다. 봄에는 새싹을 트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쉽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교훈이었죠. 네 번째 지혜는 인내력이었습니다. 나무는 태풍이 와도, 가뭄이 와도, 추위가 와도 견뎌냅니다.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어요. 진정한 강함은 견디는 힘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황은 나무를 관찰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푸른 소나무 바라보니 절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푸르름 변하지 않네. 물과 나무 관찰의 핵심은 의도적 관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며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매일 같은 나무, 같은 물을 보더라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과 나무를 스승으로 삼아라. 그들은 말없이 가르쳐주지만 그 가르침은 어떤 책보다도 깊고 실용적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물과 나무를 관찰한 후 쓴 글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자연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운 것이죠.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말로 가르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알려준다. 이것이 이황의 물과 나무 관찰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계절을 통한 삶의 순환 이해였습니다. 이황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에서 인생의 모든 이치를 발견했어요. 이황의 사계절 관찰법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계절마다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달랐고 그에서 얻는 교훈도 달랐어요. 봄에 이황이 주목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이 다시 깨어나는 모습, 새싹이 틔우고 꽃이 피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여기서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황은 봄비를 좋아했어요. 겨우내 메말랐던 땅을 적셔주는 봄비를 보며 배움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죠. 조금씩 꾸준히 배워야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봄에 이황이 제자들에게 자주 한 말은 새싹을 보라였습니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작고 부족하지만 꾸준히 자라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름에 이황이 집중한 것은 성장과 충실함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였죠.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고
꽃은 만발하고 곡식은 익어갑니다. 인생에도 이런 성장의 시기가 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이황은 여름의 그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을 보며 진정한 강함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여름 장마철에는 시련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 보이지만 이 비가 있어야 가을 수확이 풍성해진다.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가을에 이황이 주목한 것은 수확과 성숙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력이 열매로 맺어지는 시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내려놓음의 지혜도 배웠어요.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단풍을 보며 이황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잎이 떨어지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가을 추수철에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며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겨울에 이황이 배운 것은 인내와 준비였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였죠. 나무들이 잎은 떨구었지만 뿌리는 더 깊이 내리고 있고 씨앗들은 땅속에서 싹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눈 덮인 세상을 보며 이황은 고요함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야 자신의 마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겨울 매화를 보면서는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배웠어요. 추위가 심할수록 매화는 더 향기롭게 핀다. 어려움이 클수록 인간의 품격이 더 빛난다. 이황은 사계절 순환에서 인생의 단계도 발견했습니다. 젊음은 봄과 여름, 중년은 가을, 노년은 겨울에 비유했어요. 하지만 겨울이 끝이 아니라 다시 봄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인생도 계절처럼 순환한다. 지금이 겨울 같아도 언젠가는 봄이 온다.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이황의 사계절 관찰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황이 자연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통찰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연은 이황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1560년 59살의 이황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으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황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연치유였어요. 매일 새벽 이황은 도산 뒤편 숲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어요. 그 나무들 아래 앉아서 명상을 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나무들은 수백 년을 이 자리에서 버텼구나. 비바람도 가뭄도 추위도 다 견뎌냈다. 나도 이런 나무처럼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황은 나무들에게서 생명력을 얻었어요. 강변에서는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며 모든 괴로움도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를 받았죠. 특히 이황이 좋아한 것은 일출과 일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희망을 느꼈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매일 해가 뜨고 진다. 당연한 일이지만 매번 감동적이다. 자연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늘 새롭다. 인생도 그래야 한다. 이황은 일출일몰에서 삶의 리듬을 배웠습니다. 자연이 주는 통찰도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학문적 문제로 고민할 때 자연 속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째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던 이황이 정원을 거닐다가 연못을 보게 되었어요. 연못물이 맑고 고요해서 바다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아, 인간의 본성도 이 연못물과 같구나. 원래는 맑고 고요한데 바람이 불고 돌을 던지면 흐려진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다시 맑아진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또 다른 때는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정원에서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원사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가지만 쳐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모양을 만들려 하지 않고 나무 본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교육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학생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좋은 점은 키워주고 나쁜 점만 다듬어주면 된다.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황은 자연에서 얻은 통찰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실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었죠. 자연은 가장 훌륭한 치료사이자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약을 먹는 것보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책을 읽는 것보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더 깊은 배움을 준다. 실제로 자연 치유를 통해 이황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60대 중반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이황의 자연 공부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강학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어요. 매달 보름날,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야외로 나갔습니다. 때로는 강변에서, 때로는 산 중턱에서, 때로는 넓은 들판에서 강학을 했어요. 건물 안 강의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야외 강학의 특징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딱딱한 책상과 의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돗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선생과 제자 사이의 거리감도 줄어들었죠. 강학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토론했어요. 저 나무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저 물소리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느 봄날 강변에서 있었던 강학은 특히 유명했어요. 이황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버들가지를 보아라.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제자 중 하나가 답했습니다. 예,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황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일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제자들이 고민하더니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가지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뿌리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황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답이다. 하나의 현상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물을 볼 때 한 가지 관점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자연물을 매개로 한 토론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제자들은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고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름날 숲속에서 있었던 강학도 인상적이었어요. 이황은 제자들과 함께 큰 소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한낮인데도 그늘이 시원했어요. 이 나무가 우리에게 그늘을 주고 있다. 나무는 왜 그늘을 줄까? 이황이 물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그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것 아니니까? 한 제자가 답했어요. 맞다. 나무는 일부러 그늘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진정한 덕은 이와 같다. 일부러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제자들과 나누었어요. 가을날 들판에서는 추수하는 농부들을 보며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겨울날 눈 덮인 산에서는 인내와 희망에 대해 토론했어요. 야외 강학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의 학습 효과가 실내 강의보다 훨씬 높았어요. 자연 속에서 들은 가르침은 잊혀지지 않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공부를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았죠. 이황은 야외 강학을 통해 자신도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순수한 질문과 다양한 관점이 자신의 사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자연 속에서 진리를 탐구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황의 야외 강학 철학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자연 공부를 통해 이황은 마침내 자연과 하나 되는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이황의 자연 철학 핵심은 천인합일이었습니다.
하늘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뜻이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법칙이 곧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어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500년 전에 이미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이황은 자연 공부를 통해 무의자연의 지혜도 터득했습니다. 억지로 힘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물은 힘쓰지 않고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꽃은 애쓰지 않고도 아름답게 핀다. 인간도 자연스럽게 살 때 가장 아름답다. 하지만 이황의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때에 맞게 억지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었죠. 이황은 또한 생생질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자연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자연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학문도 이와 같아야 한다. 죽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끊임없는 순환이 있어야 한다. 1570년 69살의 이황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자연에서 배운 것을 너희들도 잊지 말아라. 자연은 영원한 스승이다. 이황의 자연 철학은 제자들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많은 학자들이 자연을 가까이하며 학문했고 이것이 한국 고유의 학문 전통이 되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황의 자연 공부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자연은 여전히 최고의 치유사이자 스승이거든요. 혹시 요즘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시나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이황의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규칙적으로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둘째, 물과 나무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공원의 연못이나 가로수라도 좋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계절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같은 곳이라도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 속에서 인생의 순환을 느껴보세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이나 하천, 심지어 화분의 작은 식물에서도 이황이 발견한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은 평생 배울 것이 있고 평생 성장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의 4번째 교훈이었습니다. 500년 전 도산에서 발견된 이 자연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맑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